그 안에 단어도 북입니다. 시조입니다. 그 용문사 은행나무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양평에 있습니다. 용문사는. 그 은행나무가 유명한데요. 우리나라의 은행나무 중에서 가장 나이를 많이 드신 그 은행나무인데 1500살 이상 먹었습니다. 우리도 여기 담양에도 보면요. 그 명욱헌 옆에 그 후살리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 느티나무가 상당히 커요. 60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아무튼 거기도 굉장히 품이 크고 은행나무가 멋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용문사 은행나무를 보고 시조를 두 소를 지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눈발 치는 이른 아침. 지금 눈이 눈발 친다고 해서 그냥 뽀송뽀송하게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점잖게 내리는 게 아니고 사선으로 지금 바람과 같이 사선으로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 용문산 가보았다. 1000년을 넘게 살아. 거무직직한 은행나무. 1500년 넘었습니다. 벗을 것 다 벗어버리고 바람 앞에 알몸이다. 그 말이에요. 다 은행잎 떨어뜨리고 은행알도 떨어뜨리고 다 줄 거 다 주고 바람 앞에 지금 알몸을 있으니 얼마나 지금 춥겠습니까? 그렇지만 껍질 단단해. 여기는 숲이죠, 숲이. 예, 은행나무를 이루고 있는 겉껍질, 숲이 단단해. 계곡에 박힌 돌멩이 같이 같다 그랬어요. 그 숲이들. 소나무도 보면 귀갑을 쓴다고 하잖아요. 소나무 껍질에 다 일률적으로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예, 돌멩이 같아요. 그 속에 박힌 옹이, 어머니 젖가슴 같으니 넘기겠습니다. 때되면 입을 토해내 1000년을 더 살겠네. 1500년인데 꼭 1000년이라고 하니까 조금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쓰려면 그냥 1500년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네, 그랬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초장, 중장, 종장, 초장, 중장, 종장이 있는데 굉장히 잘 써진 시조 한 편을 읽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입니다. 꽃말이네요. 꽃말이. 그 꽃따지라고 그래요. 꽃따지. 꽃말이를 꽃따지라고 그러는데 4월에서 7월까지 피거든요. 근데 이 풀이 두해살이 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꽃따지를 잔냉이라고 그래요. 잔냉이. 이름이 잔냉이. 근데 이제 그 말이라는 말은요, 말이, 긴 말이, 무슨 말이 할 때, 멍석말이, 이럴 때 말입니다. 꽃이 필 때 꽃차례가 말려 들어간다 해가지고 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흔히 헷갈리는 그 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꽃말이를 분명히 꽃따지라고 그랬잖아요. 꽃다지가 따로 있습니다. 꽃다지. 그러니까 씻을 때 혹시 이런 그 식물을 쓸 때 잘 알아봐야 돼요. 꽃다지라는 말이 또 따로 그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꽃말이 한번 제가 유심히 보고 쓴 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망설임 없이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그 말입니다. 봄문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봄문을 열었어요. 봄의 문을 열고 지금 꽃따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오래된 주인 같아요. 지가 주인 행사를 하려고 지금 봄에 제일 먼저 피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꽃잎 튀우는 소리에 바람도 어깨를 낮추었습니다. 꽃따지가 꽃을 피우니까 바람도 조심조심 불었다 그 말입니다. 밤마다 무거운 짐 부려놓고 까닭모를 그리움에 몰두하곤 했지요. 몰두, 정신이나 관심을 열중하는 것이죠. 골몰, 한 가지에 온 정신을 쏟는 것을 골몰이라고 해요. 끝나지 않는 어제의 감정 속으로. 답은요, 3, 4, 1, 2 하나입니다. 3, 4, 2 하나. 4번이네요. 깊어지는 속정.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이죠. 부부간에도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은 겉정보다는 속정이 좋아야 한다고 그런 말 다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다 있는 그 단어들입니다. 깊어지는 속정 할 수만 있다면 하루쯤
당신의 품에 안겨 기막힌 벙어리로 살고 싶어요. 얼마나 그 그리운 사람이 보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자, 꽃잎의 두께만큼 허공이 출렁인 것은, 줄 치시고요. 몇 번 읽어보세요. 꽃잎의 두께만큼 그 허공이 출렁였대요. 제가 써서도 잘 쓴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관조입니다. 관조. 예, 사유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꽃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그 말을 얻어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코 관조입니다. 내 몸이 당신에게 기우는 탓입니다. 꽃잎의 두께만큼 허공이 출렁인 것은 내 몸이 당신에게 기우는 탓입니다. 쉿! 했습니다. 쉿! 조용히 하라 이 말이에요. 향문을 보세요. 향은 좀 한자라 좀 거슬리긴 해요. 꽃구름입니다. 꽃구름. 네. 꽃구름이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향기 나는 구름이니까 그냥 향기 나는 구름을 보세요. 이렇게 하던 꽃구름이라고 하던 했습니다. 좋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오늘은 쓸쓸해지고 싶대요. 네. 꽃말이 봤습니다. 좀 쉬운 시입니다. 이제 그 시를 쓰실 때 특히나 꽃시,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꽃을 열심히 한동안 바라봐야 돼요. 말없이. 끝까지 바라보면 그 꽃이 뭔가 빵긋빵긋 웃기도 하고 무슨 말인가를 해줘요. 네, 그럴 때 시가 한 줄 탁 튀어나오면 그게 실마리가 되는 겁니다. 첨삭학입니다. 그림자의 진술. 진술은 자세하게 말하는 거라겠어요. 그 다음에 서술은 그냥 그 차례차례 그냥 말하는 거고요. 논술은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에서는 그 진술은 대체적으로 내가 한 말을 진술이라고 하고요. 서술은 차례차례 뭔가를 열거해 나가는 것을 서술이라고 합니다. 네. 꼭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더라도 진술은 대체적으로 내가 한 말, 그 다음에 서술은 이런 어떤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림자의 진술입니다. 한번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끝내 나를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고약한 놈이 있다. 고약하다. 비위에 거슬릴 정도로 바쁘다. 그 말이에요. 나쁘다 그 말이죠. 고약한 놈. 네, 여기서 고약한 놈 그림자예요. 지금 제가 내 그림자를 가지고 지금 글을 쓰는 겁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두 명이죠. 저와 저를 대신하는 언제든지 따라다니는 놈, 그 놈. 네, 제가 잠을 잘 때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등 뒤에 붙어 있어요. 네, 제가 엎어져서 하면 제 배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걸어다닐 때는 어디에 있어요? 발바닥에 붙어 있어요. 아주 끈질긴 놈이에요. 이건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도 다 똑같이 있습니다. 끝내 나를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고약한 놈이 있지. 그리움이 상처가 될 때까지, 이거는 상처를 짚고요. 그리움이 추억이 될 때까지가 훨씬 좋습니다. 만남은 타인처럼 길었으나, 타인처럼은 삭제하겠습니다. 그냥 삭제를 해버려 가운데 줄로. 만남은 길었으나 친숙하지 못한 둔기우 사람에 대하여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가 있지만 그 그림자하고 내가 말을 걸거나 친숙하지가 않아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나하고 죽을 때까지 붙어 있어요. 죽어서도 붙어 있죠, 그게. 네. 네. 그런데 친숙하지는 어딘지 어색해요. 휘발리는 당신에 대하여가 아니고요. 가끔 사라지는 당신에 대하여. 그림자가요, 어두컴컴하면 어디로 사라져버리죠. 빛이 있으면 나타나고요. 여기 이렇게 손이 있으면, 여기 제 그림자가 있으면 나타나요, 그냥. 그러다가 또 손을 이렇게 접으면 어디 몸속으로 또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휘발리는이 아니고요. 가끔 사라지는 당신에 대하여. 스스로 부서져 내리는 나 자신에 대하여. 이건 완전히 다 삭제하겠습니다, 이 행은. 완전히. 이건 필요가 없어요. 내 속에 낯선 사람. 까무잡잡한 침묵. 맞습니다. 내 속에 낯선 사람이에요. 내 그림자는. 그리고 그것들은 꼭 그 명암이니까 까무잡잡해요. 마지막 남은 비추기를 다 걸어.
그 바깥의 흔적 속으로 들어갈 때 없는 사람을 지울 수 없는 환영처럼 이것도 완전히 지워내겠습니다. 그 바깥의 흔적 속으로 들어갈 때 당신에 대한 희미한 확신이 섰다. 여기 앞에다가 그나마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나마 당신에 대한 희미한 확신이 섰다. 내 그림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요. 예, 저는 뭐 나를 지켜주겠지? 아니면 저는 뭐 나를 꼭 배신하지 않고 따라다니는 놈이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행적에 대해서 내 그림자는 타인에게 말하지 않아요. 선생님들 그림자도 마찬가지. 절대 발설을 하지 않아요. 어디를 갔다 왔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 절대 발설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이 몸 안에서, 이자 빼겠습니다. 게으른 몸 안에서 탈주를 모의하면서, 탈주, 감금되어 있다가 달아나는 거죠. 모의라는 것은 어떤 일을 꾀하거나 범죄를 의논하는 겁니다. 모의하면서 내 심장의 주파수에 붙박이 된 얇은 껍질, 붙박이 된 얇은 껍질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내 심장의 주파수에 귀 기울인 당신, 귀 기울인 당신, 이래야 얘기가 돼요. 뼛속까지 아득한 부모로, 여기를 아득한 부모로를 뼛속까지 아득하게 빛의 방향을 추적했다. 빛의 꼭지점이 거꾸로 세워지면 달은 발밑에서 솟아올라. 발밑에서 솟아올라, 달이. 네. 뒤돌아오는 미완의 밤을 연주하지가 아니고요. 완성하지. 다음 보겠습니다. 고요를 흔드는, 여기는 고요를 흔들며 꽃은 그렇게 오고 당신은 그렇게 오고, 꽃은 아니고요. 당신은 그렇게 오고 퍼즐을 맞추듯 질문은 완성되고 있었다. 마지막 면입니다. 슬플 때는 몸을 뒤집어봐. 누가 흘러내리는지. 몸을 뒤집으면 그림자가 흘러내리는지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슬프면, 내가 거꾸로 이렇게 해서 탈탈 털으면 그림자가 쏟아지는지 한번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그 그림자의 진술인데 좀 고칠 때가 많아서 바꾸셨겠습니다. 자, 거진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부분 감상이네요. 그 숲에서 당신을 만날까? 라는 시의 부분입니다. 가슴을 씨앗처럼 땅에 묻고 누우면 싹이 터서 이제 나무를 성장하면 그 말이에요. 숲이 일어날까? 이 말은 내가 가슴을 씨앗처럼 땅에 묻고 가만히 이렇게 엎어져 있으면 숲이 일어날까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싹이 터서 내가 나무로 성장할까? 그 말이에요. 그 숲에서 당신을 만날까? 여기서 당신은 새, 바람, 그리움, 뭐 구름 그런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숲이 되는 어떤 과정을 얘기한 거죠. 잠깐에. 근데 제가 숲은 나무가 우거진 그 곳입니다. 다 잘 알아요. 숲은 나무가 우거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숲은 지구 전체의 9.5% 정도 된다네요. 숲이요. 지구 전체의 9.5% 정도 된대요. 근데 육지 면적의 30%를 차지한대요. 육지 전체 면적의 숲이 30%를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코로나 시대에 겪으면서요, 숲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요. 네, 자연을 이렇게 훼손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코로나가 오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이게 자연을 훼손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데 그 이유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제 그 겪으면서 이제 숲의 중요성이 있는데요. 숲의 공익적 가치를 한번 알아봤어요, 제가. 숲이 왜 중요한가? 물론 산소도 주고, 예를 들면 식물을 크게 해서 우리를 삶을 영유시키잖아요. 그런데 숲의 공익적 가치가 1년에 국민 한 사람당 249만원치를 숲이 우리에게 준대요. 예,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 인구를 이렇게 보니까
1년에 총 126조를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숲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숲이. 자연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숲이 중요한 것은 숲이 품고 있는 동물들이라는 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알아봤고요. 우리는 국토 면적의 65%에서 70% 차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숲이요. 제가 그냥 엉뚱하지만 그냥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한에 북한 말고요. 남한에 100m 이상 되는 산이 몇 개쯤 더 있겠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래 시인이 되려면 좀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남한에 100m 이상 되는 산이 4,440개래요. 알아놓고 한번 동네 가서 어른들한테 한번 재밌잖아요. 그냥 4,440개 100m. 근데 이제 각 나라마다요 그 산 규정이 있대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100m 이상 되는 것을 산이라고 하고 그 밑에 있는 걸 구릉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은요 그게 더 높아요. 한 600m 정도 돼요. 유럽은 한 300m 이렇게 그거를 산이라고 규정한답니다. 그러니까 산을 아무렇게나 이게 조금 나왔다고 해서 규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100m 이상을 산으로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구릉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미국에서 보면 우리 예를 들면 남산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조그마한 이런 그런 산들은 구릉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힐입니다. 힐. 미국에서 얘기하는 힐. 그래서 이제 남한은 그 100m 되는 산은 4,440개가 있습니다. 남겨진 새입니다. 남겨진 새. 이건 죽은 새를 보고 쓴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투쟁하는 데 쓰였을 불의의 단호한 직선. 불의는요, 새들은요, 불의로 사랑하고 불의로 하는데 단호한 직선을 가졌대요. 근데 새가 단호한 직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의는 대체적으로 곡선이 더 많아요. 꽁지의 날렵한 수평. 꽁지가 지금 딱 날렵해요. 수평이 돼 있어요. 발톱과 몸통이 함께 지워나간 무수한 수직이래요. 네, 무수한 수직. 넘기겠습니다. 죽음에는 쓰이지 않았으나 각 채워진 죽음이 날개와 평형을 이루었다. 땅바닥에 딱 떨어졌는데요. 새 한 마리가 딱 날개를 딱 펼치고 떨어진 거예요. 날개도 펼쳤을 뿐만 아니라 꽁지도 수평을 이룬 거죠. 그를 새를 보고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검은 구두입니다. 이번에는 검은 구두. 그에게는 계급이 없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좁은 동굴이며 구름의 속도로 먼 길을 걸어온 수행자입니다. 지금 구두를 보고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구름의 속도로 돌아다녔대요. 그러니까 유유자적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서 수행을 하고 주인은 수행을 안 했지만 구두 자체로 보면 수행을 했대요. 이 계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계급. 우리가 잘 아는 인도 있죠. 요즘 인도가 난립니다. 코로나19로 하루에 40만 명 정도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있으니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것도 변이로. 그리고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지금 죽고 있어요. 인도는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인도에 잘 아는 우리 카스트 제도라고 있어요. 카스트 제도 다 알고 있습니다.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시아, 슈드라 그렇습니다. 그런 자 찾아보시고요. 브라만은 최상위층인데 스님이죠. 그 다음에 크사트리아, 그런 이제 귀족이고 무사들입니다. 크사트리아, 브라만, 크사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시아, 농민이요. 바이시아 상인, 농민 상인을 바이시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수드라예요. 수드라. 이거는 청소부라든지 이게 하층 계급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또 뭐냐면 수드라 밑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요. 불가촉 천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불가촉 천민. 가장 불결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불가촉 천민인데요. 지금 인도에서는 그거를 지금 없애자고 지금 많이 간디가 주창해가지고 많이 지금 없애졌는데 사실은 지금도 계급이 확연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도 계급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시아, 슈드라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때문에 계급이 확실하게 지금 나뉘어져 있다. 예.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참 슬프죠. 슬프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뭐니 해도 가장 복된 사람은 부무복이다. 예. 그러니까 이 부모로 된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자식들에게 약간의 돈도 남겨주고 인성도 남겨주고 덕도 남겨줘야 되는 겁니다. 돈만 남겨준다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만은 자기 자식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나이 보고 무슨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인자한 모습, 또 우리는 시를 쓰고 있으니까 멋지게 시를 써서 한 권의 책을 족보처럼 남겨주는 것도, 갑오처럼 남겨주는 것도 우리 후손들한테 허야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본문 또 보겠습니다. 궤도를 이탈한 적 없는 그가 걷는 길은 궤도, 일정한 곡선의 길이에요. 궤도, 별의 궤도, 달의 궤도. 태양의 궤도는 없습니다. 태양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 궤도는 전차라든지 이런 일정한 곡선을 그리며 가는 거예요. 궤적은 선인들을 받쳐줍니다. 궤적. 네, 궤적은 그 선인들이 남긴 발자취나 어를 더듬는 것. 그걸 궤적이라고 하니까 궤도와 궤적을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가파른 계단이거나 어긋난 교차를 항시 구두를 신고요. 인간들은 가파른 계단을 오르거나 산을 오르거나 어긋난 교차를 다녔대요. 이제 부분 감사입니다. 여기까지에서 오늘은 그 시를 알아봤는데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요즘 그 난해하고 이해 불가한 시어를 집합시켜서 행간에 막 삽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잘 쓰는 사람처럼 시인처럼 포장을 합니다. 마치 본인은 굉장히 모든 걸 알고 있고 세상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하지만 그거는 독해 불가한 시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들은 사실 백해무익일 수도 있어요. 함축 아닌 그 함축이란 미명 아래 시 속에 자기 스스로 미화가 되어버려요. 관념이 아닌 발끝으로 다가가서 가슴으로 이 시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좋은 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글쓰기는 나와의 긴밀한 대화를 하는 것이고요. 시인은 채워지지 않는 허기와 외로움을 글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경직되어 있거나 틀에 갇혀 있다면 결국 우리는 또 시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계를 넘어서는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요, 글쓰기를 반복하고 남이 써는 좋은 시를 항시 많이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가능하도록 항시 노력해야 된다는 거 제가 수업 시간마다 했습니다. 오늘은요, 관념어구란 무엇인가? 한자를 또 멀리하자. 또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식상하거나 구태의연한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좀 멀리하자. 그래서 새로운 어떤 우리가 시쓰기를 하자로 장시간 알아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 다시 또 뵙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